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할 줄 압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가게 안으로 들이치던 어느 화창한 봄날, 낡은 면, 재킷에 스카프를 두른 72세 노인이 전단지를 가리키며 물었죠. 뽀얀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찐빵을 빚던 병호는 차마 그 노인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어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이 45세 가장은 왜 오늘 이토록 절박한 얼굴로 낡은 전단지 한 장에 기대를 걸고 있을까요? 남부러울 것 없던 한 남자가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깥 세상은 온통 분홍빛 꽃물결로 일렁였으나 낡은 샤시 문 안쪽의 공기는 여전히 시리고 무거웠으며 병우의 왼쪽 다리에서는 찌릿한 통증이 쉼없이 올라왔죠. 벌써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금지옥 옆 키우던 딸 정미가 10살이 되던 해에 아내는 지독한 병마를 이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병우의 영혼도 함께 타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붙잡았던 술병은 그의 몸을 망가뜨렸고 배달 일을 하다 크게 다친 다리는 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무력감만을 남겨주었으니까요.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길바닥을 전전하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우연히 지나치던 어느 찐빵집 주인이 건네준 따뜻한 찐빵 하나였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정신 차려요. 라며 건네진 그 찐빵의 온기가 병우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고 그는 찐빵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끝에 겨우 이 작은 가게를 차려 딸 정미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빠, 내가 테이블 다 닦았어. 이제 그만 들어가자. 벌써 가게 문 닫을 시간이야. 교복 위에 낡은 앞치마를 두른 17세 정미가 행주를 놓으며 병우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을 법도 한 나이건만 정미는 늘 아빠의 일터로 달려와 거친 손을 잡으며 웃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정미야, 너 내일 수행평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빠가 이건 다 정리할 테니까 너 먼저 들어가서 공부 좀 해라. 공부는 집에서도 할 수 있어. 아빠 아까부터 다리 절뚝거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약은 제대로 챙겨 먹은 거야? 약 먹으면 졸리기만 하고 별 효과도 없더라. 괜찮아. 이 정도는 일도 아니니까. 얼른 들어가라니까. 뭐가 괜찮아? 아까 손님들이 찐빵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투덜거리는 거 나도 다 들었어.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반죽에 다 드러나는 거잖아. 딸의 날카로운 지적에 병우는 애써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정미의 말이 틀린 구석 하나 없었죠. 처음 가게를 차렸을 때만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밤낮 없이 팥을 연구하며 최고의 맛을 냈으나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며 마음은 급해졌고 몸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다친 다리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매일 8시간 넘게 서서 일하다 보니 이제는 반죽의 농도조차 제대로 맞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맛이 변하긴. 왜 변해? 아빠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소금 조절을 잠깐 실수한 것뿐이야. 아빠, 나 다 알아. 건물주 아저씨가 아까 낮에 왔다 갔지? 가게 빼라고 했다며.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너는 학생답게 공부나 신경 쓰면 되는 거지. 왜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어른 일? 내가 언제까지 아빠한테 어린애야?
아빠 아픈 거 참고 일하는 거 보는 게 내 공부보다 100배는 더 힘들어. 제발 내 생각 좀 해서라도. 무리하지 마, 정미야. 아빠는 이 찐빵 하나로 너를 키웠어. 찐빵 없으면 우리는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 다리가 부서져도 나니 자리를 지켜야 한단 말이다. 부녀의 팽팽한 대화 끝에 정막만이 감돌았고 병우는 끝내 딸의 눈동자에 맺힌 눈물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잘 알기에 오히려 더 밝게 웃으려 애쓰던 딸이었는데 그런 정미가 무너지는 모습에 병우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했죠. 장사가 안 되는 가게, 점점 멀어지는 맛의 비결, 그리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악화된 다리까지 겹쳐 병우는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 찐빵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세상은 이제 그의 기술을 낡고 맛없는 것이라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겨우 가게 문을 닫고 정미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우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혼자 힘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죽을 돕고 팥을 끓여줄 일손을 구하기로 한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가게 앞에 알바 구함,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빤히 전단지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낡았지만 정갈한 옷차림을 한 채 병색이 완연한 얼굴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라 할머니가 하시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긴 종일 서서 팥을 젓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겨야 하거든요. 병우의 걱정 섞인 말에 할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하더니 이내 환한 빛을 내뿜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팥 하나는 평생을 다뤄본 사람이거든요. 돈은 많이 안 주셔도 되니 그저 일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할머니의 그 간절한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병우는 홀린 듯 그 노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자신을 김명이라고 소개한 할머니는 연락처조차 없다고 했지만 병우는 그저 그 노인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을 보고 채용을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이 벼랑 끝에 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기적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새벽 7시의 공기는 여전히 칼끝처럼 매서웠고 병우는 욱신거리는 왼쪽 다리를 끌며 가게 앞으로 다가갔으나 그곳에는 이미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죠. 어제 본 그 할머니 김명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분명 8시라고 일러두었건만 할머니는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뽀얀 입김을 내뱉으며 병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우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샤시 문을 올렸고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가게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놓인 밀가루 포대부터 살피기 시작했죠. 할머니, 분명 8시까지 오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도 안 오시는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고생을 하세요? 병우가 걱정스러운 듯 묻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앞치마를 고쳐매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줄어드는 법이라네. 가만히 누워 있느니 차라리 여기 나와서 가마손 열기라도 쬐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 일찍 나왔다고 돈 더 달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 걱정 말게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상하실까봐 그러죠. 어르신이 이렇게 일찍 나오시면 제 마음이 도저히 편치가 않아요. 제발 내일부터는 시간 맞춰서 천천히 나오세요. 자네 마음은 고맙지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아네.
이왕 일하기로 한 거 팥이라도 미리 불려놔야 오늘 장사 제대로 시작하지 않겠나? 자, 어서 불부터. 지피세 병우는 고집을 꺾지 않는 명희의 모습에서 묘한 위압감을 느꼈으나 이내 묵묵히 가마솥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과연 이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명희가 팥 주머니를 풀어헤치고 알갱이를 하나하나 골라내는 솜씨를 본 순간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죠. 할머니의 손길은 거칠었으나 정교했고 팥을 씻는 물소리조차 일정한 박자를 이루며 주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솥 안에 팥을 쏟아붓던 명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고 그녀는 병우를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사장님, 이 팥 어디서 가져온 건가? 색깔은 그럴듯해 보여도 속이 텅 비어 있고 향이 전혀 나질 않아. 병우는 갑작스러운 지적에 당황하며 평소 거래하던 도매상의 이름을 댔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팥알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팥이 좋지 않아. 이건 당장 바꿔야 하네. 이렇게 생기 없는 재료로 백날 반죽해봐야 사람 마음 울리는 맛은 절대 나올 수 없어. 병우는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최근 매출이 줄어들며 조금이라도 원가를 아껴보려 저렴한 팥으로 바꿨던 것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희는 병우의 사정을 다 안다는 듯 조곤조곤 설명을 이어갔고 그 목소리에는 평생을 팥과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희는 팥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수확 시기에 따른 수분, 함량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며 어떤 팥을 써야 찐빵의 풍미가 살아나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병우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전문적인 모습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저 소일거리나 찾는 노인인 줄 알았는데 명희가 뱉어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찐빵에만 의존해 살아온 병우에게 뼈저린 교훈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재료를 속이는 건 손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네 인생을 속이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은 지켜야지. 내일부터는 내가 아는 곳에서 제대로 된 팥을 받아오세. 병우는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쫓겨날 위기와 다리 통증에 매몰되어 가장 중요한 진심을 놓치고 있었음을 할머니는 첫날부터 정확히 꼬집어낸 것이었죠. 병우가 복잡한 심경으로 솥을 닦고 있을 때 학교 갈 채비를 마친 정미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웬일이야? 오늘은 가게 안에 팥 냄새가 예전이랑 좀 다르네. 누구세요? 정미는 처음 보는 할머니의 등장에 눈을 동그랗게 떴고 명희는 정미를 보자마자 마치 오래된 손녀를 만난 듯 눈가에 인자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네가 정미로구나. 사장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 아주 예쁘고 속이 깊은 아이라더니 실물이 훨씬 낫네야. 네, 안녕하세요. 아빠 도와주러 오신 할머니시구나. 저는 최정미예요. 그래, 정미야. 아침은 먹었니? 이른 새벽부터 학교 가느라 고생이 많구나. 여기 앉아서 이것 좀 먹어보렴. 명희는 주머니에서 따뜻한 사탕 몇 알을 꺼내 정미의 손에 쥐어주었고 정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할머니의 곁에 꼭 붙어 앉았습니다. 일찍 엄마를 여의고 할머니의 손길조차 그리웠던 정미에게 명희의 따스한 체온은 낯설지만 포근한 위로로 다가왔던 것이죠. 병우는 딸과 할머니가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으나 이내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를 덮쳐왔습니다. 정미가 학교로 떠나고 난 뒤 병우는 명희와 함께 본격적으로 찐빵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명희의 지시대로 팥을 삶는 방식을 바꾸고 불 조절을 세밀하게 조절하자 가게 안에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구수하고 진한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할수록 병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건물주가 수시로 들락거리며 가게를 비우라는 압박을 가해왔고 다리의 통증은 이제 진통제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맛이 좋아진 건 정말 감사한데요. 당장 가게를 빼줘야 할 판국에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병우의 한숨 섞인 말에 명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흩날리는 벚꽃잎이 바닥에 쌓여가는 풍경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나직한 목소리로 병우의 어깨를 토닥였죠. 사장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는 법이야.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겠지만 진심을 다해 빚은 찐빵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게나. 명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병우는 고개를 떨군 채 차가운 반죽을 만졌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왜 이토록 자신에게 정성을 쏟는지, 그리고 왜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매일 새벽마다 이곳을 찾는지 알 수 없었죠. 그저 이 노인이 자신에게 보내는 무조건적인 신뢰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큰 불행이 닥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우는 명희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탐욕과 자신의 망가진 몸이 이 작은 기적을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니까요. 사장님, 저 아이 웃는 얼굴 좀 보게나. 저렇게 밝은 아이가 아빠 힘든 건 어떻게 저리 잘 아는지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지는구먼. 김명희 할머니는 가게 구석에서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아빠의 찐빵을 하나 입에 문 정미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죠. 가장 비참하고 막막했던 순간 이름 모를 노인의 손길이 병우의 무너진 일상 속으로 따뜻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번호조차 없다던 이 노숙자 차림의 할머니는 왜 매일 새벽마다 이 낡은 가게를 제 집보다 더 정성스레 돌보고 있는 것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 진짜 가족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되어가는 기적 같은 순간을 이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느덧 흐드러졌던 벚꽃은 바닥에 분홍빛 카펫을 깔며 저물어갔고 가게 앞 가로수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으나 병우의 마음에는 여전히 시린 찬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죠. 45세 가장 병우는 욱신거리는 왼쪽 다리를 부여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지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리는 그의 의지를 비웃듯 바닥으로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함께 명희 할머니의 나직한 노랫가락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은 말이죠. 명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약속된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와 병우와 정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또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재료비도 안 남는데 자꾸 이러시면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병우가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속 근처로 다가가자 명희는 국자를 든 채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면목이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정미 저 아이 아침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학교 가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단 말일세자. 정미야. 어서 와서 한 수저 뜨렴. 우와 할머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부 가득한 된장국이네요. 진짜 우리 할머니보다 더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17세 정미는 할머니 부름에 달려와 숟가락을 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명희의 눈가에는 짙은 그리움과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우는 자신의 친어머니도 아니면서 딸아이를 이토록 살뜰히 챙겨주는 명희의 모습에 목이 메어와 애써 밥그릇으로 시선을 옮겨야 했죠. 정미야, 천천히 먹어라. 채알라 할머니, 그런데 오늘따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잠기셨어요? 밤새 어디 편찮으셨던 건 아니죠? 병우가 조심스럽게 묻자 명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으면 기침 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지 별일 아니야. 그보다 사장님, 어제 그 건물주 아들이라는 사람이 또 왔다 갔다면서? 네, 아들이 직접 가게를 하겠다고 막무가내예요.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하고 나가라는데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팥을 쑤는 것도 불을 끄고 뜸을 들릴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지금은 잠시 뜸을 들이는 시기라고 생각하게나. 할머니의 말씀은 투박한 듯 했으나 그 안에는 세상을 수십 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해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우는 명희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조급함이 오히려 이를 망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생각에 잠겼고 주방 안에는 된장국 김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기도 전 요란한 구두 소리와 함께 썸네일 속 그 차갑던 건물주의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어왔으니까요. 최 사장, 결판은 냈어? 내 아들이 다음 달부터 여기 인테리어 시작한다니까. 더 지체하면 나도 곤란해. 그리고 그 할머니는 또 누구야? 건물주는 가게 안을 훑어보며 명희를 위아래로 훑었고 명희는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이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병우는 당황하여 건물주 앞을 가로막으며 굽신거렸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정민은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내뱉었죠. 아저씨, 우리 아빠 다리도 아픈데 꼭 지금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여기서 7년을 넘게 장사했는데 너무하시잖아요. 정미야, 너는 들어가 있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최 사장님, 내가 보니까 여기 찐빵 기술만 아들한테 넘겨주면 내 아들이 다리 수술비 정도는 챙겨준대. 어때? 이 정도면 파격적인 제안 아니야? 건물주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병우의 주먹이 가늘게 떨렸고 명희는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병우는 딸의 미래와 자신의 건강 사이에서 고뇌하며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으나 명희는 병우의 손을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일침을 가했죠. 사장님, 저런 사람한테 기술 주는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놈이 팥을 다루면 그건 독이 되는 법이야. 내 말 명심하게. 명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건물주는 콧방귀를 뀌며 가게를 나갔고 병우는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고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정미와 명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워 고개를 숙였죠. 그때 명희가
병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나 믿지? 걱정 말게 저런 욕심쟁이가 찐빵 맛을 흉내낸다고 사람 마음이 움직일 것 같은가? 절대 아니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명희의 따스한 손길은 45세 가장 병우에게 그 어떤 천군만마보다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병우는 이 노인이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라 어쩌면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가마솥에 불을 지폈죠. 정미 역시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고 세 사람은 피보다 진한 연대로 묶여 거대한 시련 앞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벚꽃이 지고 난 뒤 맺히는 단단한 열매처럼 그들의 관계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색깔을 띠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장님, 반죽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야. 이 아이들이 숨을 쉬는지 아니면 지쳐서 늘어졌는지 직접 느껴보란 말이야. 명희 할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밀가루 반죽을 매만지며 병우에게 호통을 쳤지만 그 목소리엔 제자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죠. 가장 병우는 대전의 어느 낡은 주방에서 72세 노인의 가르침 아래 평생 본 적 없는 진짜 찐빵의 세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노숙자 차림으로 나타난 정체불명의 노인이었으나 그녀가 내뱉는 한마디는 무너져가던 병우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는 강력한 채찍질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은 고요했으나 찐빵 가게의 찜기에서는 벌써부터 하얀 연기가 용솟음치고 있었죠. 병우는 명희의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3배는 더 공을 들여 팥을 삶았고 반죽의 농도를 조절하느라 온몸이 땀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명희 할머니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그 고통조차 잊을 정도로 몰입하게 되었던 겁니다. 할머니, 이제 반죽이 좀 찰기가 도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까요? 제 눈엔 어제보다 훨씬 매끄러워 보이거든요. 병우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반죽 한 덩이를 들어보이자 명희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반죽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아직 멀었어. 이건 겉만 번지르르한 거지. 속은 아직 잠에서 깨지도 않았구먼. 사장님은 어찌 그리 성격이 급해서 손님들에게 온전한 맛을 전하겠나? 제가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가 봅니다. 건물주 아들은 매일같이 와서 독촉을 하고 다리는 말을 안 들으니 자꾸만 지름길을 찾게 되네요. 인생의 지름길이 어디 있어? 팥이 익을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 마음도 익을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자, 다시 치대게. 내가 옆에서 박자 맞춰줄 테니. 병우는 명희의 단호한 가르침 앞에 다시금 옷소매를 걷어붙였고 주방 안에는 규칙적인 반죽 소리와 명희의 낮은 훈수가 리듬처럼 어우러졌죠. 할머니는 병우가 실수를 할 때마다 매섭게 나무랐지만 그가 잠시 쉬는 틈을 타 몰래 다리에 발을 파스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두는 사려 깊은 은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명희의 진심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건 바로 딸 정미였던 겁니다. 방과 후 가게로 달려온 정미는 평소처럼 아빠를 돕는 대신 명희 할머니의 낡은 의자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마디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고 이내 가방에서 작은 보습크림 하나를 꺼냈죠. 할머니, 이거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건데 손이 너무 거칠어요. 제가 발라드릴 테니까 잠깐만 가만히 계셔보세요. 아이고, 정미야.
이런 건 뭐하러 샀니? 내 손은 평생 파치나 만지던 손이라. 이런 비싼 거 발라도 소용없어. 어서 가서 공부나 하렴 싫어요. 할머니가 우리 아빠 가르쳐 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할머니 손은 우리 가족을 살려주는 보물손인데 제가 당연히 관리해 드려야죠. 녀석도 참말이라도 고맙구나. 너 같은 손녀 하나 있었으면 내가 여한이 없었을 텐데. 말이야, 어쩜 이리 속이 깊을꼬? 정민은 할머니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고 조잘조잘 학교 생활을 이야기했고, 명희는 거친 손으로 정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한참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엄마를 여의고 여자의 손길이 그리웠던 정미에게 명희는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내준 선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병우는 주방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콧날이 맹맹해지는 것을 느끼며 더욱 세차게 반죽을 치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소박한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가게 밖에서는 검은 그림자가 다시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죠. 건물주 아들이라는 젊은 남자는 외제차를 가게 앞에 세워두고는 대놓고 한숨을 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면 철거 들어간다고요. 아, 그리고 이 찐빵 말인데 요즘 SNS에서 맛집이라고 소문났길래 내가 좀 먹어봤거든요. 맛이 어떠셨습니까? 저희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예전보다 훨씬 풍미가 좋아졌다고들 하시던데요. 풍미? 그런 건 모르겠고 확실히 예전보다는 먹을 만하대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그 레시피 나한테 넘기시라니까? 내가 권리금 조로 수술비는 챙겨준다니까요. 사장님, 제 기술은 제 다리보다 소중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면서 장사하려는 분께는 소금 한 톨도 내줄 수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병우의 단호한 거절에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가게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갔고 주방 안에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병우는 자신의 선택이 혹여나 명희와 정미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졌지만 명희는 조용히 병우의 손을 맞잡으며 힘을 주었죠. 잘했네. 사장님 돈 몇 푼에 자존심을 팔면 평생 찐빵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야. 저런 사람들은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법이라네. 명희의 지지 덕분에 병우는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세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가게에 앉아 갓 찐 찐빵을 나눠 먹으며 내일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당장 내쫓길 위기에 처한 처량한 신세였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재벌가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연대로 가득 차 있었죠. 벚꽃이 완전히 지고 초록빛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계절. 그들의 찐빵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병우는 명희의 주름진 손바닥 위에 자신의 투박한 손을 겹치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풍파가 닥치더라도 이 소중한 인연과 자신의 일터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는 주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열기 속에서 명희 할머니는 묵묵히 주걱을 저으며 병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방 안은 팥이 익어가는 달큰하고도 구수한 향기로 가득 찼으나 병우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무겁기만 했죠. 그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팥을 고르고 불을 조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족한 그 마지막 한 끝 차이를 도무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그런 병우의 조급함을 읽어낸 듯 가만히 주걱을 내려놓더니 솥 안에 서린 기운을 손으로
가만히 흩뜨렸습니다. 사장님, 팥이 왜 단맛을 내는지 아나? 설탕을 많이 넣어서가 아니야. 끓이는 사람의 마음이 달아야. 그게 진짜 사람을 울리는 단맛이 되는 법이라네. 명희의 낮은 목소리가 주방의 소음을 뚫고 병우의 귓가에 꽂혔고 그는 하던 일을 멈춘 채 할머니의 얼굴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마음이 달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그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비율대로 설탕을 넣고 시간 맞춰 불을 조절했을 뿐인데요. 혹시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비율보다 중요한 건 기다림이지. 팥알 하나하나가 물을 머금고 제 몸을 불리는 동안 사장님은 무슨 생각을 했나? 혹시 장사가 안 될까봐 혹은 저 건물주 아들이 들이닥칠까봐 걱정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사실 그렇습니다. 당장 가게를 빼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어요. 팥이 익어가는 소리보다는 밖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더 신경이 쓰였던 게 사실입니다. 팥은 말이지 사람보다 예민해 만드는 사람이 불안해하면 그 맛이 쓰고 텁텁해지는 법이야. 사장님은 지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배워야 하네. 명희의 일침은 병우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찐빵을 단순히 생계의 수단으로만 여겼음을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7년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정미를 키우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나 그 고단함이 오히려 맛을 방해하는 독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병우는 명희의 주름진 손이 주걱을 잡는 각도와 판물을 떠내는 절제된 동작을 보며 비로소 명희가 전하려는 것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대하는 정직함이었으며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학교에서 돌아온 정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으로 들어와 시원한 수정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미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아빠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애썼죠. 할머니, 아빠.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시원한 수정과 좀 드시고 하세요. 우리 아빠 할머니한테 또 야단 맞아서 얼굴이 저렇게 풀 죽어 있는 거예요? 야단은 무슨, 내 아빠가 이제야 팥이랑 대화를 좀 하려는 모양이라 대견해서 보고 있었다. 정미야, 너도 이리 와서 이 냄새 좀 맡아보렴. 우와, 정말 달콤해요. 예전에는 그냥 찐빵 냄새였는데 지금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향기가 나요. 할머니가 오시고 나서 우리 가게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정민이가 예쁘게 웃어주니 맛이 더 좋아지는 거란다. 너희 부녀를 보고 있으면 내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한참을 웃게 돼. 정민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볼을 할머니의 거친 손등에 비비었고 명희는 그런 정미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우는 두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고 더는 건물주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죠. 비록 가게를 잃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할머니가 전해준 인생의 태도는 병우에게 그 어떤 재산보다 든든한 보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수업을 시기하듯 가게에 밖에서는 다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으며 건물주 아들이 일꾼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 커다란 가림막을 세우며 노골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고 병우는 당황하여 밖으로 달려나갔으나 남자는 비릿한 웃음만 흘렸죠.
최 사장님, 내가 말했잖아요. 안전 점검 들어간다고. 여기 장사 계속하려면 내 아들한테 기술 넘기고 수술비라도 챙겨서 나가는 게 상책이라니까요.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사장님, 이건 상도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연히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길을 막고 공사를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사는 방법이야. 사장님이 찾아야죠. 아니면 그 옆에 계신 할머니가 대신 설득 좀 해보시던가. 노숙자 같은 차림으로 여기서 고생하지 마시고 돈이나 챙겨서 편히 사세요. 건물주 아들의 무례한 발언에 병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명희는 오히려 병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남자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명희의 눈빛은 평소의 인자함과는 달리 상대를 꿰뚫어보는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으며 그 기세에 눌린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죠. 여보게, 젊은이 자니가 지금 무너뜨리려는 건 이 낡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모르는가? 돈으로 사람의 손길은 살 수 있어도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맛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법이야. 할머니는 뭔데 아까부터 아는 척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무슨 마음 타령을 하시는 건지. 원어이 김씨. 그냥 계속 공사 진행해. 남자는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명희의 단호한 기운에 압도되어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고 일꾼들도 명희의 기세에 눌려 선뜻 장비를 들지 못했습니다. 병우는 명희의 등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주는 저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이 닥칠수록 명희의 가르침은 병우의 뼈와 살이 되어 녹아들었고 그는 비로소 찐빵 하나에 인생을 거는 장인의 마음가짐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지고 난 뒤 맺히는 단단한 열매처럼 세 사람의 신뢰는 세상의 탐욕이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더욱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우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주걱을 잡았으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맑은 마음으로 끓어오르는 판물을 응시하며 내일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가게 앞에 세워진 육중한 가림막은 따스한 봄볕을 완전히 차단해버렸고 낡은 찐빵 가게 안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동굴처럼 어둡고 습한 기운만이 감돌았죠. 병우는 평소보다 2배는 더 세차게 들려오는 공사 소음 속에서 욱신거리는 왼쪽 다리를 끌며 가마솥 앞을 지켰으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리는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에 자꾸만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췄으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철제 구조물을 원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곤 했죠. 이곳 대전의 작은 골목에서 찐빵 하나로 일어서려던 그의 꿈은 거대한 자본과 탐욕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무참히 부서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최 사장님, 내가 어제 말한 거 생각해 봤어요? 이제 공사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기 아예 사람 못 다녀요. 오늘이 사장님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라니까. 건물주 아들이 안전모를 쓴 채 가게 안으로 들이닥치며 비아냥거렸고 병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걱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상식적으로 행동하세요. 엄연히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렇게 영업 방해를 하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법대로 하겠다고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 좋아하시네. 최 사장님, 그 다리로 변호사 만날 돈은 있고 내가 사장님 사정 봐서 수술비까지 챙겨준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냥 내 아들한테 그 팥 삶는 비법이랑 반죽 비율만 알려주면 다 해결될 일인데 말이야.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저 할머니께서 제게 목숨처럼 전해주신 가르침이에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 이 기술을 넘기는 건 저를 살려준 은인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이고 뭐고 당장 딸내미 학비도 없어서 쩔쩔매는 양반이 무슨 자존심은 그렇게 세요? 사장님이 계속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지. 내일부터는 아예 입구 쪽도 다 막아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남자는 가래침을 뱉듯 말을 내뱉고는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갔으며 병우는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다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정미의 낡은 운동화와 매일 밤 다리 통증에 잠 못 이루던 자신의 한심한 처지가 겹쳐 보이자 자존심 따위는 사치일지도 모른다는 비참한 생각에 사로잡혔죠. 병우가 내적인 갈등과 절망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방 안쪽에서 묵묵히 팥을 고르던 명희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명희는 병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아무 말 없이 그를 다독였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단이 서려 있는 듯 보였죠. 병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으며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나쁜 놈인가 봅니다. 아까 그 사장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다 포기하고 기술을 넘겨줄까 생각했어요. 정미 학원비랑 제 수술비 생각하니까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장님, 사람은 누구나 비겁해지는 순간이 있는 법이야 하지만 그 비겁함 때문에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알맹이를 팔아넘기면 평생 속 빈 강정처럼 살아야 한다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간 정미까지 길바닥으로 내몰릴 판인데 제가 무슨 대단한 장인이라고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죽고 싶을 뿐입니다. 사장님은 무능한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 고난을 겪는 건 세상이 잘못된 거지. 자네 탓이 아니야. 자네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찐빵 하나에 담긴 그 뜨거운 진심이라는 걸 잊지 말게나. 명희의 조언은 병우의 흔들리는 중심을 잡아주려 애썼으나 현실의 무게는 이미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병우는 할머니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택이 혹여나 명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졌으며 결국 건물주 아들의 제안을 수락할까 고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 병우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미가 어느새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아빠의 앞치마를 꼭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빠, 나 다 들었어. 저 아저씨한테 기술 가르쳐 주지 마. 나 대학 안 가도 돼. 아빠가 할머니한테 배운 거 그렇게 쉽게 넘기면 나 아빠한테 진짜 실망할 거야. 정미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그래? 아빠가 너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 아빠 다리도 이제 한계란 말이야. 내 행복은 아빠가 기술 팔아서 만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아빠가 정직하게 만든 찐빵을 같이 먹으면서 웃는 게 내 행복이란 말이야. 할머니도 속상하실 텐데 왜 아빠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해? 딸의 울음 섞인 외침에 병우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으나 정미는 오히려 명희 할머니의 품에 안겨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명희는 정미를 품에 안고 병우를 한참 동안 응시했으며 그 서늘하면서도 인자한 시선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할머니는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으며 예전처럼 활기차게 주방을 휘젓는 대신 병우가 일하는 모습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병우는 명희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했으나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할머니의 병색을 깊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는 건물주 아들의 협박과 다리 통증에 정신이 팔려 명희가 가끔 가슴을 움켜쥐거나 식은땀을 흘리며 벽에 기대어 쉬는 모습을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시련이 찾아올수록 병우는 더욱 독해지려 애썼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인인 명희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음을 그는 알지 못했죠. 벚꽃이 완전히 지고 녹음이 짙어지던 어느 날 아침 병우는 가게에 문을 열었으나 그곳에는 매일 새벽 7시면 어김없이 서 있던 명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은 주인 잃은 낡은 의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샷이 문틈새로 불어오는 바람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병우는 불안한 마음에 골목 끝까지 달려가 명희를 찾아보았으나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으며 그녀가 알려주지 않았던 연락처의 부재가 비로소 거대한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혹시 자신에게 실망해서 떠난 것은 아닌지 혹은 정말 어디가 크게 아프신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주저앉아 땅을 쳤지만 되돌아오는 건 공사장 인부들의 무심한 망치질 소리뿐이었죠. 진심을 다해 장사하려던 가장의 앞길에 닥친 가장 큰 시험이자 위기였으며 병우는 비로소 명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큰 기둥이었는지 처절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명희 할머니가 사라진 가게 안은 텅 빈 가마솥처럼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으며 병우는 습관처럼 새벽 7시에 문을 열었으나 골목 끝 어디에도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낡은 의자를 닦으며 한참을 서성였지만 돌아오는 건 매서운 공사 소음과 가림막 너머로 흩날리는 먼지뿐이었습니다. 병우는 할머니가 알려주지 않았던 연락처와 그녀의 부재가 이토록 거대한 구멍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자신의 왼쪽 다리 통증보다 더 시린 가슴을 움켜쥐었죠. 가장 비참한 순간에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 사라지자 병우는 비로소 자신이 명희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할머니 안 오셨어? 어디 많이 아프신 건 아닐까? 연락처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해? 학교 가기 전 정미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병우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고 병우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팥을 씻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셔서 쉬시는 것 같은데 주소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어. 내가 너무 내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나 보구나. 할머니 어제 기침도 심하게 하셨잖아. 아빠가 너무 장사에만 매달리니까 할머니가 힘들어서 떠나신 건 아닐까? 나 너무 걱정돼, 정미야.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실 거다. 일단 우리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장사를 준비해야 해. 가게 앞도 저렇게 다 막혀 있는데 누가 오겠어? 아빠, 우리 그냥 오늘 하루는 쉬고 할머니 찾으러 가면 안 될까? 병우는 딸의 간곡한 부탁에 잠시 흔들렸으나 명희가 마지막 날 보여주었던 그 단호한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주걱을 쥐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단순히 찐빵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풍파 속에서도
제 자리를 지키는 인생의 태도였음을 잊지 않으려 애썼죠. 병우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팥을 삶았고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이웃들에게 갓 찐 찐빵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손님은 줄었지만 그는 자신을 다시 살게 했던 그 따뜻한 찐빵 한 조각의 기적을 이제는 스스로 읽어내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련은 쉴 틈 없이 병우의 목을 조여왔고 오후가 되자 건물주 아들이 변호사로 보이는 남자를 대동하고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고 병우는 욱신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들 앞에 섰죠. 최 사장님,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고집 그만 피우시죠? 여기 서명만 하면 수술비랑 이사 비용까지 넉넉히 챙겨준다니까요. 내 인내심도 이제 한계예요. 사장님, 제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제 기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게는 제 딸과 제가 지켜온 삶의 터전이고 은인의 가르침이 깃든 곳입니다. 참나, 은인? 그 노숙자 같은 할머니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돈이 있어야 딸내미 대학도 보내고 다리 수술도 할 거 아닙니까? 이깟 찐빵 비법이 뭐라고 인생을 걸어요?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사장님처럼 사람의 진심을 우습게 아는 분께는 제 팥 한 알도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이 양반이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좋아, 법대로 명도 소송 들어갈 테니까 나중에 길바닥에 나앉아서 후회나 하지 마시라고. 남자는 삿대질하며 욕설을 내뱉고 나갔고 주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지만 병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명희가 전해준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비겁하게 타협하는 대신 정직하게 부딪히는 법을 선택한 것이었죠. 병우는 가게 문을 닫으려다 말고 남은 찐빵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하여 가게 앞을 지나던 폐지 줍는 노인과 공사장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명희가 가르쳐준 대로 대가 없는 친절을 베풀자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고 그 온기는 차가운 가림막으로 가로막힌 골목을 은은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우는 자신의 다리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죠. 그는 자신이 건넨 찐빵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될 수 있음을 7년 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병우는 홀로 주방에 앉아 명희 할머니가 올 때 적어주었던 낡은 쪽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번호 대신 적혀있던 낯선 주소 하나를 보며 병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이내 정미를 불러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미야, 아빠가 내일은 가게 문을 좀 늦게 열어야겠다. 이 주소로 가서 할머니를 꼭 찾아야겠어. 아빠 마음이 자꾸 할머니가 위독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구나. 정말. 아빠, 나도 같이 갈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 가서 할머니한테 아빠가 오늘 얼마나 멋지게 거절했는지 다 말해주자. 그래. 우리 정미랑 같이 가자.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셨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 주소가 지옥이라도 찾아가야지. 부녀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으며 명희 할머니와의 재회를 다짐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우는 명희가 자신에게 베푼 배려와 희망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눈시울을 붉혔죠. 가림막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대전의 밤거리에서 45세 가장 병우는 비로소 은인의 가르침을 완성할 마지막 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가르침을 받은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자 명희가 그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인 진심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버스에 몸을 싣고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번화가에서 빗겨난 어느 한적하고 고급스러운 주택가였으며 병우는 정미의 손을 꼭 쥔 채 쪽지에 적힌 주소와 눈앞이 대문을 번갈아 보았죠. 담장을 타고 넘어온 화초들이 정갈하게 관리된 그 집은 병우가 평생 발을 들여본 적 없는 웅장한 저택이었고 그는 혹시 주소를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안부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던 정미가 먼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명희 할머니를 찾아왔다는 병우의 말에 육중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렸으며 이내 검은 양복을 입은 집사가 나타나 부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죠. 대리석 바닥이 깔린 넓은 거실에 들어서자 병우는 자신의 낡은 작업화가 못내 부끄러워 발끝만 내려다보았지만 곧이어 계단을 내려오는 중년 여성의 모습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명희 여사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맞나요?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단아한 차림의 40대 여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묻자 병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작은 찐빵 가게를 운영하는 최병우라고 합니다. 여기 이 아이는 제 딸 정미이고요. 할머니께서 며칠째 출근을 안 하셔서 걱정되는 마음에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아, 당신이 바로 그 찐빵집 사장님이시군요. 어머니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이라니요?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이 집 주인이신가요? 저는 그저 형편이 어려우신 분인 줄로만 알고 무례하게 일만 시켰는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 집의 주인이시기 전에 국내 최대 제빵 기업인 선호그룹을 일구신 회장님이십니다. 사장님이 아시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셨죠? 여성의 입에서 나온 회장이라는 단어에 병우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고 옆에 서 있던 정미 역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팥을 고르던 할머니가 아니라 화려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기세를 내뿜는 명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병우는 자신이 감히 재벌 그룹의 회장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부렸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나 이어지는 딸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로 그를 몰아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계세요. 사실 반년 전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시고는 평생을 바친 회사를 뒤로 한 채 호련히 사라지셨죠. 시한부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가게에서는 누구보다 정정하게 팥을 삶으셨고 제 다리 걱정까지 해주셨던 분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가장 화려한 순간보다 가장 치열했던 젊은 날이 초심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장님의 가게를 보셨고 7년 전 돌아가신 아내분을 그리워하며
정직하게 찐빵을 빚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당신의 옛 모습을 발견하신 거죠. 그럼 할머니가 저희 가게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사정만 앞세워 할머니가 아프신 줄도 모르고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덕분에 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생의 불꽃을 가장 행복하게 태우셨어요. 자식인 저도 해드리지 못한 웃음을 사장님과 정미 양이 찾아주었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명희의 딸은 눈시울을 붉히며 병우에게 낡은 녹음 테이프 하나를 건네주었고 병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명희에게 베푼 사소한 배려와 찐빵 한 조각이 한 시대를 호령하던 기업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죠. 병우는 자신의 다리 수술비와 가게, 보증금을 걱정하느라 정작 은인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며 바닥으로 고꾸라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정미 역시 할머니의 진실을 알고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으며 거실 안은 부녀의 회한 섞인 울음소리와 명희가 남긴 숭고한 진심에 여운으로 가득 찼던 겁니다. 병우는 건물주 아들의 협박 앞에서 기술을 팔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웠던 자신의 자존심이 사실은 명희가 심어준 단단한 씨앗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죠.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의 논리를 온몸으로 거부하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재벌 회장의 가르침은 병우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장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사장님의 진심은 절대 팔 수 없는 귀한 것이니 끝까지 지켜달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사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명희의 딸은 병원 주소가 적힌 카드와 함께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낡은 주걱을 병우에게 내밀었고 병우는 그것을 가슴에 품은 채 병원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지고 짙은 녹음이 내려앉은 길 위에서 병우는 자신의 아픈 다리조차 잊은 채 오직 은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렸죠. 그것은 단순히 돈 많은 회장을 향한 예우가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준 진정한 스승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통곡의 질주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찾아온 따뜻한 손길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병우의 찐빵은 비로소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하고도 시린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병우의 거친 숨소리는 정적을 깨뜨렸고 그는 품 안에 소중히 아는 찐빵 봉투가 식을까봐 외투 단추를 꼭 채운 채 VIP 병실 앞으로 달려갔죠. 웅장한 병원 건물과 대리석, 바닥은 대전 골목의 낡은 가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화려했으나 그곳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는 병우의 심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각종 의료기기의 기계적인 비프음 사이로 야위어버린 명희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으며 병우는 그제야 자신이 이 고귀한 분에게 얼마나 큰 신뢰를 범했는지 깨닫고 무너져 내렸죠. 한 시대를 호령하던 선호그룹의 회장이 왜 노숙자 차림으로 자신의 낡은 가게를 찾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사장님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는지 그 깊은 속내를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겁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감히 회장님께 모진 일을 시키고 다리 타령만 하며
제 속상한 이야기만 늘어놓았네요. 병우는 침대맡에 무릎을 꿇은 채 명희의 야윈 손을 붙잡고 통곡했으며 명희는 감기듯 뜨는 눈으로 병우를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그 낡은 의자에 앉아 팥을 고르던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다네. 내가 회장이 아니라 그저 팥죽 장사하던 김명희로 돌아가게 해준 사람은 자네뿐이었어.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저 헐값에 일을 시키고 제 고집만 피웠을 뿐인데 회장님은 왜 저 같은 놈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건가요? 은혜라니? 자니가 매일 아침 나에게 건네주던 그 따뜻한 잔, 그리고 내가 기침할 때마다 슬쩍 건네주던 사탕. 한 알이 내게는 세상 어떤 약보다 소중했다네. 자네는 몰랐겠지만 그 작은 배려가 나를 다시 살게 했어. 회장님, 이거 제가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 마음 다 담아서 빚어온 찐빵입니다. 제발 한 입만 드시고 기운 좀 차려보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네. 사장님 역시 사장님 손끝이 매운 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아주 제대로 익었구먼. 우리 정민은 어디 있나?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병우 뒤에서 숨죽여 울던 정미가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고 명희는 정미의 온기를 느끼며 평온한 숨을 내뱉었으며 병실 안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의 진한 연대로 가득 찼습니다. 명희는 병우가 가져온 찐빵을 아주 조금 떼어 입에 넣고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한참을 음미했죠. 그것은 화려한 산의 진미보다 더 귀한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만찬이었으며 병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과 함께 묘한 숭고함을 느꼈습니다. 병우가 병실에서 잠시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건물주. 아들이 변호사를 앞세워 나타나 다시금 병우를 압박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이 병원이 선호그룹의 재단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병우의 남루한 차림새를 비웃으며 마지막 통보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최 사장님, 여기까지 쫓아오게 만들어야겠어요? 이제 저 할머니도 끝난 것 같으니 적당히 합의하고 나갑시다. 여기 변호사님이 준비한 서류에 도장 찍으면 깔끔하게 끝나요. 당신 사람의 도리가 뭔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지금 안에서 분초를 다투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끝까지 돈 타령만 하고 있을 거예요? 도리가 밥 먹여줍니까? 사장님 같은 밑바닥 인생이 아무리 버텨봐야 결과는 뻔해요. 자, 어서 도장이나 찍으시라고요. 그때 명희의 딸이 선호그룹 법무팀 인원들과 함께 나타나 차가운 눈빛으로 건물주 아들을 응시했으며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정장, 차림의 무리에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명희의 딸은 건물주 아들이 내민 서류를 가볍게 빼서 찢어버린 뒤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병우의 곁을 지켰죠. 어머니의 마지막 손님에게 무례하게 구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영업방해와 협박죄, 그리고 선호그룹 재단 내에서의 소란 행위는 법대로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건물주 아들은 선호그룹이라는 단어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고 병우는 비로소 자신을 짓누르던 악영과 단절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피가 섞인 것보다 더 무서운 탐욕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다름 아닌 명희가 베푼 보이지 않는 선의와 병우가 끝까지 지켜낸 정직한 진심이었던 겁니다. 명희의 딸은 병우에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녹음 테이프를 틀어주었으며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명희의 목소리는 병우의 영혼을 위로하듯 부드럽게 흘러나왔죠. 병우 사장님, 내가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며 가장 행복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의 손길이었네. 사장님이 내게 준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희망이었어. 그 작은 희망이 나를 버티게 했네. 녹음 속 명희의 진심을 들으며 병우는 소리 없이 오열했고 자신이 베푼 배려가 상대에게는 생명줄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그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명희는 며칠 후 병우와 정미의 손을 꼭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으며 병우는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자신이 만든 가장 정성스러운 찐빵으로 배웅했죠. 진짜 가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을 나누는 과정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병우는 은인의 죽음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벚꽃이 지고 난 뒤 더욱 단단해진 나무처럼 병우와 정민은 이제 명희가 남긴 가르침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대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선호그룹의 최첨단 제빵, 공장 한복판, 병우는 흠집이 가득한 낡은 나무 주걱을 손에 쥔 채 끓어오르는 거대한 가마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름 모를 동네의 초라한 찐빵 가게 사장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제빵 기업에서 빵의 심장이라 불리는 팥 앙금 연구소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어 있었죠.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위생복을 입고 수십 명의 연구원을 지휘하는 위치에 올랐으나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대전의 그 비좁고 어두웠던 가게 주방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재벌 그룹의 회장이 왜 그토록 작고 냄새나는 가게를 찾아와 굳은 살 박인 손으로 팥을 골랐는지 병우는 이제야 그 기나긴 침묵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하며 숙연해지곤 했습니다. 아빠, 또 그 낡은 주걱 쥐고 할머니 생각하는 거야? 오늘 오후에 신제품 품평회 있다고 들었는데 긴장되지 않아?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성인이 된 정미가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병우의 굽은 어깨를 다정하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병우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에 쥔 나무 주걱을 소중하게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죠. 긴장이야 매번 새롭게 되지. 그런데 정미야, 아빠는 이 으리으리한 공장에서 최고급 재료로 팥을 쓰면서도 자꾸만 그 좁고 낡은 우리 가게 뒷방이 생각나는구나.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서 팥을 고르시던 그 굽은 뒷모습 말이야. 나도 그래. 할머니가 나 학교 갈 때마다 몰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시던 박하사탕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아. 우리가 할머니한테 제대로 해드린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를 아껴주셨을까? 그러게 말이다. 아빠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회장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저 갈 곳 없는 불쌍한 노인네인 줄만 알았지 뭐냐. 매일 아침 건네던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뭐라고 그걸 그렇게 고마워하셨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할머니 딸인 여사님이 그러셨잖아.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진짜 원하셨던 건 회장 대접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온기였다고 말이야. 아빠가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그 마음이 할머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위로였을 거야. 그래도 아빠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 할머니가 가슴 부여잡고 기침하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대접하고 병원이라도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말이야, 내 다리 아픈 것만 생각하느라 그 귀한 분을 너무 외롭게 해드렸어. 병우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정민은 그런 아빠의 넓은 등을 말없이 쓸어내리며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명희 할머니는 병우가 그 사실을 영원히 모르길 바랐으며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나누는 투박한 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병우가 관리하는 팍 공정 라인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뜸을 들이고 맛을 결정하는 순간만큼은 반드시 병우의 손길을 거쳐야만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진심을 불어넣기 위해 매일 새벽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여 팥이 익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 정직한 맛은 선호그룹의 빵을 전국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기적을 일궈냈죠. 하지만 병우는 결코 자신이 이룬 성과에 거만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지위가 높아질수록 예전의 그 낡은 찐빵 가게를 잊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정미와 함께 보육원과 무료 급식소를 돌며 갓 쪄낸 따뜻한 찐빵을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으니까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찐빵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음 지을 때마다 병우는 명희 할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선한 영향력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작은 배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직접 경험했기에 그는 자신이 받은 그 거대한 기적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세상에 되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어느 따뜻한 봄날, 병우와 정민은 정성스럽게 빚은 찐빵 한 상자를 품에 안고 명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회장의 묘비가 아니라 그저 인자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어 했던 그녀의 소박한 유언대로 묘소 주변에는 그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벚꽃 나무들이 소담스럽게 심어져 있었죠. 병우는 비석에 새겨진 김명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한참 동안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가져온 찐빵을 정성스럽게 묘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우리 할머니, 저 이제 다리 수술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그 귀한 마음 하루도 잊지 않고 팥에 꾹꾹 눌러 담아내고 있어요. 할머니, 저도 아빠 따라서 매주 주말마다 보육원에 찐빵 봉사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 이제는 제가 더 널리 나누면서 살 테니까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할머니, 저는 아직도 제가 무심코 건넨 보리차 한 잔이 할머니를 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하늘에서도 다 알고 계실 거야. 아빠가 얼마나 진심으로 찐빵을 빚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할머니 목까지 더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자.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연분홍빛 벚꽃잎들이 마치 명희의 따뜻한 손길처럼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병우는 눈을 감고 그 따스한 봄바람의 온기를 느끼며 비로소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는 명희에게 받은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경제적 구원이나 직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정직한 태도와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불변의 진리였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노숙자와 찐빵집 사장으로 만난 인연이 가장 고귀한 가르침이 되어 돌아왔고, 무너졌던 가장의 삶은 그렇게 명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다시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병우는 다시 뒤를 돌아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긍지를 느꼈습니다. 마음이 달아야 진짜 사람을 울리는 단맛이 된다던 명희 할머니의 그 투박한 말씀은 이제 병우의 남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굳건한 나침반이 되어 흔들림 없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푸는 작은 배려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낸 이 남자의 찐빵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시린 마음을 다정하게 녹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